안녕하세요. 자기 잡은 비용을 좀 볼게요. 요즘 요 색깔이 요 퍼렇잖아요. 이게 이제 책 뭐랄까 인쇄소에 보내는 그 파일이라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사시면 이 정도까지 이렇진 않아요. 근데 책으로 보는 거랑 여기 어떤 파일로 보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뭐 제 책이니까 이 책을 갖고서 있는데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요. 책은 좀 괜찮아요. 자, 보시면 자기 자본 비용은요, 주주들이 이제 기업에 투자하면서 요구하는 비용, 혹은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주주 돈은 이제 채권자랑 좀 다르게, 채권자는 이제 우리가 명시적으로 요 이자라는 거를, 액면 이자를 뭐 일부나마 좀 채권자한테 돌려주잖아요. 근데 주주한테는 이제 배당이라는 걸 주는데, 배당이 좀 의무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주주자본비용 공짜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되게 실적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은 주주들은 어떻게 거기에 반영하냐면요, 주가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이 회사가 한 주만 있는 회사 갈게요. 주가가 10,000원이었는데요. 주가가 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회사가 예를 들어, 우리 돈이 필요한데, 그쵸? 10,000원을 빌릴까? 근데 이 주주한테 예전에는 한 주만 발행하면은 10,000원이 됐어요. 지금은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10주를 발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10주를 살 주주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으면 자금 조달 못하는 거죠. 마치 어떤 채권 발행 관련해서 신용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정 수준 밑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면 신용등급이 있어도 사실상 사채 발행은 불가능한 것처럼 얘네도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주에 대한 자본 비용은요, 명시적으로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배당이라는 게 있지 않다 할지라도요,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자본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주의 자기 자본 비용을 보면요, 이때부터 조금 더 좀 이론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위험하고 요 수익률과의 관계. 보통 우리가 이제 채권 쪽 봤잖아요. 채권도 보면은 신용등급하고 수익률 보면요, 채권도 이게 약간 이렇게 돼요. 얘가 신용등급, 그다음에 채권의 수익률이에요. 여기 신용등급이 고, 신용등급이 저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라는 거는 저위험, 여기는 고위험. 채권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게 곡선이잖아요. 근데 이 자기 자본 비용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에서는 위험하고 어떤 기대 수익률을요, 직선으로 이제 봐요. 그래서 뭐 좀 직선이 항상 맞냐? 저는 이제 맞다라고 보진 않지만 뭐 이론적으로 하는 거고, 이론이 맞다라는 게 현실이 맞다라고 볼 수는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론이라는 건 현실을 좀 설명하려고 나온 건데, 뭐 어떤 현실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 100% 완벽하게 그거를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수학적으로 혹은 남들이 납득하게 설명하는 게 이론이 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이제 준용해서 쓰는 것 뿐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로 리스크가 높으면 리턴, 수익률이 높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뭘로 보냐? 미래에도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보자. 미국 데이터예요. 이 90년 동안의 데이터를 봤어요. 얘는 S&P 500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얘는요, 주식 투자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이 되는 거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예상하는 수익률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실제 시간이 지나서 봤기 때문에 이건 실현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그다음에 여기는 얘가 뭐냐면요, 어떤 거냐, 3개월짜리 T빌, T빌이라고 돼 있는데, 트레저리 빌이라고 해서요, 미국 재무성이 발행하는 만기 3개월짜리 국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캐시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상 어떤 현금을 갖고 있을 때 현금의 재투자 수익률, 약간 느낌이면은 뭐 인플레이션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이 낮으니까요. 오른쪽 끝에 제일 이제 밖에 BAA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요, 트리플 B라고 보시면 돼요. 트리플 B 회사채 수익률이에요. 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두 개, 얘네들은 무위험 채권이고 얘는 위험 채권이에요. 근데 얘네 세 개는 전부 다 채권이고 얘는 주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채권보다는 주식이 좀 더 위험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때도 주식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채권보다 높을 거야.
근데 실제로 그랬냐? 과거 데이터 보니까 높았네. 또 채권 안에서도요. 위험이 큰 애들이 좀 더 수익률이 높을 거야. 그랬네. 그게 이제 90년 동안도 그랬고, 지난 한 50년을 봐도 뭐 어떤 편차, 크기죠. 차이는 있더라도 비슷했어요. 요때 봐더라도 비슷하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죠. 이건 이제 미국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CAPM이라는 걸 할 텐데요. 요 S&P 500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얘를요, 우리 시장 포트폴리오의 대용치로 써요. 그래서 ERM이라고 해볼게요. ERM은 어떤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그다음에 우리가 무위험 이자율을요, 주로 뭐로 쓰냐면요, 얘로 써요. 얘를 무위험 이자율. 왜냐면 얘 3개월짜리는 너무 짧아서요. 그럼 요 두 개의 차이를요,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 두 개가 얼마예요? 대략 한 4%? 아니, 5% 나죠, 5%. 그렇죠? 그 미국 시장에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5%구나. 우리나라 시장은요. 물론 학자들이 많이 이제 계산했는데요. 뭐 계산한 곳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시장의 역사가 짧아가지고요. 좀 신뢰성 있는 자료가 나오기는 아직은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은 야, 미국에서 5%네. 그럼 한국은 미국보다 좀 더 위험한 시장이니까 한 6%? 많으면 뭐 8%? 실무적으로 이런 숫자들은 내쓰긴 해요. 자, 그러면 요때 70년하고 2019년 사이에 보면 주식 수익률인데 특이한 건 채권 수익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요때는 좀 줄었죠. 한 4%로. 또 봐봐요. 요때 10년 동안은 야, 주식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상대적으로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요. 사실상 한 9%까지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왜냐면 70년하고 2019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석유 파동, 뭐 오일 쇼크 이런 게 있었잖아요. 중동에 전쟁 나면서 뭔가 우리가 올라갔어요.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오일 가격이. 그러면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요.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기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제가 원래 침체되면요. 물가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경제가 침체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에요. 어떤 일이 가능하냐? Q는 게 Y라고 할게요. 경제, 물가. 그럼 여기가 이제 총 수요 곡선, 총 공급 곡선이에요. 이 문제가 뭐냐면 원료값이 올랐어요. 원유값이. 원유는 7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냥 모든 산업에 쓰는 기초 소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물이나 공기처럼. 그러니까 공기값이 올라간다고 해본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한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요. 원가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요 AS 곡선이요.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요. 소득이 Y1에 있다가 Y2로 줄죠. 불경기가 났으니까 소득이 줄었어요. 물가 수준은 P1에 있다가 P2로 올라가죠. 야, 되게 이때 이제 미칠 지경인 거죠. 소득은 줄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요때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이다 해가지고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취했냐?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기준금리 얼마큼? 한 20%가 그래요. 엄청나게 올렸죠? 기준금리가 20%.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어떤 거냐? 채권의 가격이 매우 떨어진 거예요. 채권의 가격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기준금리가 오르는데 그러면 세상에 돈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주식 대신 채권을 사요. 주식하고 채권도 넓게 보면 서로 대체 관계죠. 투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어.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고 주식을 안 사니까 주식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났어요. 자, 2016. 근데 이게 50년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길잖아요. 이러한 우리 한번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현상을 아웃라이어라고 할게요. 특이치. 이런 특이치 때문에요. 요 70년하고 2019년, 요 50년의 데이터는 조금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도 볼게요. 10년간의 데이터의 특징은 채권 수익률보다 주식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았어요. 왜냐면 요때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금융위기 때 해법으로 뭘 했냐. 사실상 금리를 0으로 놨었어요. 금리가 0%는 건요. 채권 가격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0%니까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 채권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채권 사봤자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차입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갖다 부은 거죠. 이게 유동성 장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채권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년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웃라이어, 그건 역시도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중화가 덜 된 거죠. 근데 이렇게 긴 호흡으로 보면 그게 좀 중화가 돼 있고, 우리가 이제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할 때도 보면요, 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평가할래. 그러면 좀 단기적인 호흡으로 보면 되고요. 지금 이제 전제로 하는 가치 평가는요, 굉장히 장기적인 가치 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할인율을 계산할 때도 좀 장기적인 어떤 시기의 개념으로 또 접근을 해요. 자, 그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나 평가하실 때 선택의 문제예요. 또 뭐냐면, 이건 이제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본 비용, 우리가 이제 위험하고 수익률의 관계인데, 위험이라는 건 높으면 뭐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겠지. 근데 이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지? 측정의 문제예요. 측정을 계속 뭐라고 했냐면, 위험을 변동성이라고 했어요. 야, 그럼 변동성을 뭘로 측정하지? 통계적인 관점으로 분산이라는 거. 분산하고 표준물차는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총위험이에요. 총위험. 총위험은 우리가 분산으로 측정했어. 근데 보다 보니까 분산 투자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위험 중에 분산 투자를 막 하면 위험이 주는 위험. 그걸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 분산 투자를 아무리 하더라도 위험이 줄지 않는 거. 체계적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한 거예요. 분산 투자를 많이 하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건 이 공분산 위험이다. 공분산 위험은 우리가 말하는 체계적 위험이다. 여기서는 이제 엑기스만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 보면은 조금 내용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험이라는 게 이게 총 위험을 얘기하는 건데, 구성 종목수라는 거는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험이 줄더라. 근데 그 줄는 위험들을 보니까 이런 비체계적 위험이 줄더라. 그쵸? 비체계적 위험이 줄다나 여기 이만큼 크다가, 대신 이런 체계적 위험은 줄지 않더라. 그러면 정말 위험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체계적 위험만이다. 왜냐면 분산 투자하는 거 누가 안 했어? 내가 하지 말랬어? 네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합리적인 투자자한테 보상하는 위험은 이러한 체계적 위험만 보상하지, 이런 비체계적 위험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정체가 뭐냐? 이것들을 우리가 시장 위험이라고도 하고요.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나라에 한해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환율, 그다음에 원유도 그렇죠. 그다음에 뭐 농업이, 그렇죠? 이런 것처럼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기업에 영향을 주겠죠. 대신 이제 기업별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차이는 존재해요. 기업별로. 환율도요.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 다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 적게 받는 기업이 있고, 원유 역시도 그런 거고, 농업이 역시도 그런 거고, 물가 상승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체계적 위험은요, 이런 시장 위험, 쉽게 말하면 이제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어떤 변동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비체계적 위험은 뭐냐?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파업이 생겨서, 이 파업이 생기면 A한테만 안 좋겠죠. 반면에 A에서 뭐 R&D를 성공해서 신제품을 개발했어. 대박 났어. 그럼 A만 좋지 뭐 이거 가지고 경제 전체가 다 좋아지거나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물론 이제 현실은 이제 불안정 경제 시장이라서 뭐 삼성전자 같은 데가 뭐 예를 들어 뭐 인공지능 뭐 반도체를 개발했다, 뭐 수율도 잡았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좋아지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뭐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요 이론적인 접근에서 본다면 뭐 이게 이제 개별 기업 입장에서 이제 뭐가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는 거는 개별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어떤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좀 이걸 요 단순하니까 이런 체계적 위험만이 진짜 위험 아니냐. 그럼 얘를 조금 측정해 보자. 이 공분산 위험은요, 이게 분산처럼 좀 계산하려면은 뭐 좀 약간 좀 절대값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자산별로 이걸 좀 표준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좀 표준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CAPM이라는 이제 이론이 도입이 됐어요. 뭐 여기 보시면 되게 오래됐어요. 1960년에 만든, 60년, 61년, 62년 뭐 요때예요. 그래서 몇 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한 70년, 80년? 와, 어마어마하게 옛날 옛적 이론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물리학을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뭐 뉴턴이라는 사람이 무슨 만유인력의 법칙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공부하고 그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이 공부해 보니까 또 누구냐 뭐 보어나 이런 사람 양자역학 공부한 사람이 아인슈타인 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아인슈타인 또 얘기한 걸 가지고 저 뒤에 누구지? 그 있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천문학 보면은 휘철탄식으로 루게릭병으로 앓으시다가 가신 분 호킹. 이분은 또 이렇다고. 그래서 이것처럼 이게 자연과학도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게 나오는데, 세무 관리에서는 아직 이걸 좀, 비트할 만한, 이것보다 더, 그죠? 좀, 뭐랄까, 사회현상을 잘 설명하는 그런 모형이요. 아직까지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CAPM 자체가 어떤 한계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하는 것도 좀 뭘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하는 것도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좀 부분이 또 있어요. 자 보시면 CAP의 가정들이 있어요. 뭐 다 보면은 뭐 이거는 이제 되게 이론적인 거니까요. 한번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봤냐 위험을 이렇게 베타로 한번 측정해 보자. 그럼 베타를 이제 정의하자. 뭐냐면 시그마 IM이라면 요 M이라는 걸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이 시장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체계적 위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공통적인 자산. 그러니까 요 개별 자산하고 요 I라는 이 시장 포트폴리오의 공분산하고 변동 비율이죠. 시장 포트폴리오 분산의 비율.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 분산이 1이야. 개별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 같이 1이야. 그럼 시장 전체하고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너는 1 문제. 어떤 애는 시장 포트폴리오는 똑같이 1이야.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개별 자산이 얘는 1.5야. 그러니까 시장이 1이 움직일 때 너는 1.5가 움직이는 거야. 너는 1.5.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장 전체 이걸 쉽게 보면 시장 전체인데요. 우리가 직관적인 의미로 본다면 경기 전체라고 할게요. 경기 전체. 예를 들어 올해 경기가 3% 좋아졌어.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3% 좋아지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들은 3%보다 더 많이 좋아지는 애들도 있을 거고 어떤 기업들은 3%보다 더 적게 좋아지는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는 기업은 베타가 1보다 크고 적게 좋아지는 기업은 베타가 1보다 작고 베타라는 게 뭐냐? 좀 여기서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뭐 시장 포트폴리오 대비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좀 실무적으로 그냥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베타는 전체적인 경제가 좋아질 때 그 개별 기업이 좋아지는 정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정도를 좀 표준화시킨 거죠. 이렇게 한번 측정해보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까 전에 이제 그 체계적 위험이 공분산 위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시장 포트폴리오 분산은요, 시장 포트폴리오의 공분산하고 똑같아요. 자기 자신과의 분산이 자기 자신과의 공분산이니까. 어쨌거나 이거 체계적 위험 하나에 대한 각각의 위험에 대한 보상이 시장의 균형이면 같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수식이 하나 나올 거 아니냐. 우리 이런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CAPM이라고 부르자. 이게 뭐냐? E라는 건요, expectation이라는 의미예요. 기대값. R이라는 거는 return이고, I라는 건 여기서 individual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I라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 보다가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하고 무위험 수익률 차이. 이거를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 혹은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측정해 볼 수 있겠더라.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난 거예요. 이게 이제 CAPM이에요. 근데 이 수식의 문제점은요. E라는 거 써요. 기대값. 기대값을 알려면 미래 어떤 확률에 대한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해요. 현재가 이렇게 있어요.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였다고 쳐봐요. 현재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미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미래도 이렇게 움직였지. 그 얘기는 어떤 자산이 베타가 1.5야. 그럼 이 자산이 미래에도 뭐 큰 변동 없으면 얘는 미래에도 베타가 1.5겠지. 그쵸? 그런 이제 접근 방법으로 한 게 시장 모형이라고 해요. 시장 모형하고 아까 그 수식하고의 차이는요. 시장 모형은 그 뭐랄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베타를 계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SML 식이라고 부르는데 좀 전에 봤던 그 수식은 기대값이 있는 건요. 미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래 데이터는 곧 확률 데이터고. 근데 우리 확률 데이터가 없으니까 현실에서는 이런 시장 모형을 써요. 그래서 요
베타를 계산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CAPM을 응용하냐. 우리가 어떤 A라는 기업을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고 싶어요. 주주에. 그럼 A라는 기업의 주주에요. 베타를 계산해요. 그럼 베타가 예를 들어 1.2가 나왔어. 요 나온 베타를 가지고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국채 수익률이니까 예를 들어 국채 수익률이 3%야. 여기는 뭐 한국 시장은 난 6% 할래. 근데 너 아까 전에 1.2 나왔지? 그러면 3 더하기 7.2니까 10.2 이렇게 이제 계산해요. 그래서 요 시장 모형에 대한 변동성도 있는데요. 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실습할 때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네 자체는요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무위험자산이라는 게 존재하냐. 무위험자산은요 표준 편차가 0인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내가 예상한 게 그대로 되는 거. 원래 우리가 이제 분산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x 빼기 2x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야 돼요. 분산이. 어떤 i의 분산이. 분산이 0이면 표준편차가 0이거든요. 분산이 0일 때 뭐예요? x하고 2x. 현재 내 값하고 내가 기대하는 값이 정확히 일치하면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기대치하고 실제 달성된 거랑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이런 기대치하고 똑같은 값을 실현하는 자산은 없어요. 아, 그럼 못 쓰네. 그렇지만 야, 이렇게 다 요 무위험 자산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게 똑같이는 없지만 이게 큰 차이가 안 나는 자산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자산이 뭐지? 우리가 말하는 국채다. 이걸 우리가 대용치라고 해요. 무위험 자산의 대용치로 국채 수익률을 쓰면 되겠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요, 5년에서 10년 만기 국채의 어떤 만기 수익률을 무위험 자산의 대용치로 써요. 그 다음에 이 베타는 계산했잖아요, 개별. 여기는 어떻게 되지? 이것도 이제 측정하는 기간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요 ERM이라는 게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이에요. 예를 들어, 이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대용치로 쓰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종합주가지수가 시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1년, 2년. 이렇게 올라갔어. 이때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만약에 요 데이터를 쓰면 종합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예요. 만약에 요 데이터를 쓰면 음수예요. 이 종합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 종합주가 지수라는 거는 위험자산이고 무위험자산의 수익률은 플러스고. 근데 어떻게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무위험자산 수익률보다 낮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떤 특정한 한 해만 쓰지 않고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쓴단 말이에요.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를 받을 때 두 가지 방법이에요. 내가 직접 계산해 볼 거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남들이 계산하는 걸 쓰겠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같은 데 보면은 요 계산 대회 있는데 걔네들은 이게 2년 단위로 써요. 2년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좀 올바른 계산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나온 것들, 어떤 학자들이 계산한 것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6에서 8% 사이를 많이 쓰긴 해요. 미국이 한 5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조금 위험한 나라니까 뭐 이 정도로요. 요걸 알 수 없는데 그런 식으로 현실에서 얘를 적용한다랍니다. 그래서 이 CAPM의 문제는 그죠? CAPM 문제는 이런 거죠. ERI는 이렇게 보면 RF, ERM-RF하고 베타예요. 위험은 정해졌어요, 개별적으로. 그러면 얘에 따라서 얘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얘는 변수가 이 시장 포트폴리오는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 얘가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진짜 어떻게 일이 복잡하다는 세상을 하나의 변수로 설명한단 말이야?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좀 더 다양한 변수를 넣자. 그래서 나온 게 3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시장 모형은 이런 거죠. RI는 알파 I 플러스 베타 I RM 엡실론 I인데 변수가 하나인 거예요. 변수 하나보다는 두 개가 설명력이 높겠지. 둘보다는 셋이 높겠지. 셋보다는 넷이 높겠지. 넷보다는 100개가 높겠지. 뭐 이런 식으로 요 변수를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변수를 어떤 변수를 늘려갈래?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빠마마 프렌치라는 되게 요 학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맞아 그러면 그게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사람들이 기존의 시장 모형에다가 내가 변수 2개를 더 추가했어.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 얘는 시장 여기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CAPM.
여기다가 S&B는 조그만 주식하고 큰 주식의 수익률 차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규모를 보는 거예요, 규모요. HML은 이제 우리가 PBR의 역수라고 해요. PBR의 역수면은, PBR이 어떻게 돼 있냐? PBR은 마켓 밸류에다가 북 밸류죠. 얘 역수니까요. 역수면, 어떻게 되지? 바보처럼. PBR의 역수. PBR의 역수니까, 잠깐만요. 마켓 밸류에, 북 밸류에다가 마켓 밸류. 1, PBR의 역수니까, 마켓 밸류에다가 북 밸류. 이렇게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큰 애들에서, 얘가 작은 애들의 차이. 얘 이제 의미는요, 되게 많이 봐요. 어떤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냐면, 요 H에 해당하는 애들을 가치주라고 보고요. 그래서 PBR의 역수니까. 그 L에 해당하는 애들을 성장주라고도 봐요. 그래서 가치주하고 성장주의 수익률 차이. 이렇게도 보긴 하고요. 어떤 재무적 공경이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굉장히 해석이 좀 다양하긴 해요. 자,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보니까 요 추가적인 두 가지 변수를 넣어보니까 기존의 CAPM보다 훨씬 더 설명력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3요인 모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현실에서, 실무에서 이런 자본 비용 계산할 때요, CAPM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긴 해요. 그러나, 나는 CAPM 너무 좀 한계가 심해. 그럼 이렇게 3요인 모형을 쓰셔도 돼요. 3요인 모형을 쓰려면은, 얘 숫자를 알아야 되나요? 얘 숫자. 이거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조금 힘들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면요, CAPM까지는 내가 그냥 받아들일게. 얘는 기업의 어떤 규모에 대한 차이야. 나 그냥 얘까지 받아들일게. 그러니까 CAPM에서 나온 숫자가 예를 들어 10%야. 규모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는 난 2% 할래.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규모 효과를 좀 반영해가지고 임의로 숫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고서를 쓴다면 그런 임의의 숫자 넣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런 근거 없는 숫자를 넣으면, 그러니까 이론적인 근거는 있는데 이 어떤 구체적인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 그냥 제 맘대로요. 제 감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보고서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고서를 쓸 때는 안 넣는 게 낫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수준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걸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보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도 쓰긴 해요. 기타 모형은 뭐냐면, 아까 전에 보면 CAPM은 설명 변수가 몇 개였냐? 1개였어요. 3요인 모형은요, 설명 변수가 3개. 야, 설명 변수가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야? 많지. 얘를 APT라고 해서 넌 설명 변수 몇 개? N개. 쉽게 말하면 무한대개예요. 그죠? N개니까 내가 넣고 싶은 것만큼. 쉽게 말하면 이 CAPM을 더 일반화 시킨 게 APT 모형이에요. 이거 차익거래 모형인데요.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이 차익거래 모형은 그러면 알았어. 이 보시면 요 람다 1이라는 게 난 얘 람다 1을 요 ERM-RF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할래 했으면 람다 2도 뭘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람다 1은 뭐냐, 람다 2가 뭐냐, 람다 3가 뭐냐, 이건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참 이론적으로 좋은데 구체적으로 얘가 뭐지? 이거에 대해서는 해답을 안 주는구나. 참 이게 한계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밑으로 갈수록 이론적으로 우수해요. 이론적 우수. 근데 밑으로 갈수록 뭐가 되냐? 실무에서 이걸 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게 사회학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론을 만들어도 쓸 수 없는 이론이면요, 쓸 수 없고 별로 좀 주목을 많이 못 받죠. 왜냐면 이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사회 문제들, 사회 현상을 잘 설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 이제 좀 더 이제 CAPM 쪽에 더 포커스하면요, 요 베타를 추정하는데요. 베타를 추정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시장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베타를 계산해요. 좀 요 마지막에 이제 실습 한번 해볼 텐데, 요 베타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A라는 회사, 삼성이라고 할까, 삼성전자 베타 계산해 보니까 내가 베타가 1.1이 나왔어. 요 1.1을 그대로 써도 되는데요. 이 베타의 특징이 요 회귀성이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회귀성이 뭐냐면, 보니까 시간이 있어. 베타가 1이야. 시장 평균이 1이니까요. 얘보다 높은 애들,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베타가 점점 1로 수렴하더라.
얘보다 낮은 애들, 1보다 낮은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얘네들도 점점 일로 수렴하더라. 야, 그래? 이런 수렴 현상이 생기면 이 수렴 현상을 반영해서 베타를 바꿔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나온 게 수정 베타예요. 즉 뭐냐, 내가 계산한 베타하고 거기다 3분의 2로 가중치 짓고 1은 시장 평균이에요. 시장 평균. 1로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거에다가 3분의 1 이런 식으로 베타를 좀 조정해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도 써요. 그래도 실무에서도. 또 뭐냐면 데이터 기간이에요. 베타를 계산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알아야 돼요. 주가에 대한 수익률. 근데 주가 수익률 데이터가 일간, 크게 쓰는 게 주간, 월간 데이터인 거죠. 일간 데이터로 써도 베타가 나와요. 그럼 A라는 삼성전자를 베타를 해볼게요. 베타를 하는데 A라는 회사에 내가 똑같이 3년 자료를 썼어. 일간 자료니까 1.1이 나왔어. 주간은요, 1.1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뭐 1.05가 나왔어. 월간은 1.2가 나왔어. 이것처럼 같은 회사의 베타를 계산하더라도요, 똑같은 기간을 잡고 어떤 데이터를 썼냐에 따라서도 이게 좀 달라요.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떤 걸 많이 쓰냐? 주간이거나 월간을 좀 많이 써요. 그리고 내가 이제 3년 정도의 데이터 기간인데요, 현실에서는 보통 60개월. 왜 60개월이냐면요, 보통 이게 60개월은 5년이잖아요. 경기가 이렇게 한번 돌았다 오는 요 기간, 요거 한 사이클이잖아요. 얘 보통 5년으로 봐요. 5년이면 경기 좋을 때, 경기 안 좋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믹스되어 있으니까 5년 정도의 기간만 가지고 베타 계산해도 우리가 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가지고 실무적으로도 5년을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뭐냐면요, 이 베타를 계산하려면요, 상장된 회사가 있어야 돼요. 베타는 기본적으로 주식의 수익률을 알아야지 베타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론적인 설명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데, 지금 들었을 때 아씨 도대체 베타 뭐야, 한번 실습으로 딱 계산한 거 보면요, 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잘 이해가 오지 않더라도요, 좀 참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베타를 계산하려면요, 쉽게 베타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어떤 RI라는 수익률이 있어요. 주가 수익률이죠. 얘가 그러면 처음에 주식이 1,000원이야. 1,100원이야. 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RM. 시장 포트폴리오. 시장 포트폴리오 코스피면은 이때 2,000이었어. 2,100이었어. 이런 식이잖아요. 얘 자체를 수익률 데이터로 바꿀 수 있잖아요. 전체 값 데이터를. 얘를 수익률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을 바꾸면 그게 이제 RI하고 RM이 되겠죠. 그러면 수익률 데이터가 있어요. 얘가 데이터가 1번 데이터. 요 가로로 행위 하나가. 두 번째가 2번 데이터. 같은 날짜의 데이터가 돼요.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하면은 요 N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그럼 베타라는 건요, 달리 말하면 얘가 코스피라고 할게요. 시장부터 대용치로. 얘가 A기업. 요 코스피의 수익률하고요, A기업의 조금 상관계수 비슷해요. 뭐냐면 코스피가 오늘 10% 올랐어. A기업은 15% 올랐네. 코스피가 오늘 10% 떨어졌어. A기업은 15% 떨어졌네. 코스피보다 얼마큼 더 오르고 얼마큼 더 떨어졌어요. 코스피를 우리가 1이라고 한다면 얘는요 1.5.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이런 게 베타의 의미예요. 어떤 개별 주식의 수익률하고 코스피 수익률의 어떤 상대적인 변동성.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 수익률은 우리가 이제 상장돼 있으니까 코스피 자체가요, 관찰할 수 있는데, 요 개별 주식이 비상장 회사면 주가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익률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타를 계산한다라는 건요, 전제가 상장된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가치 평가할 때 보면요, 이런 비상장 회사의 베타도 계산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쓰는 게 여기 하마다 모형이라고 해서 요 모형을 써요. 뭐냐, 요 베타를요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뭐냐면 베타인데, 그죠? 기본 위험인데, 이거를요 이제 주주 관점에서 본다면 주주가 부담하는 위험이 사업 위험이고요, 다른 위험이 재무 위험이에요. 사업 위험과 재무 위험을 쪼개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하마다 모형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 내가 A라는 비상장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본 비용을 계산하고 싶어요. A라는 비상장 회사의 베타 A를. 근데 A가 비상장이니까 얘 베타를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A하고 비슷한 사업을 갖고 있는 애들, 이거 사업이 비슷한 애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의 경쟁자 같은 거죠. B도 있을 거고 C도 있을 거고 D도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전부 다 상장회사로 추려요. 그러면은 심플하게 가정한다면 요 그룹 경쟁자하고 요 A하고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건 달라요.
달라요. 재무 위험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 위험이 같겠죠? 그렇게 전제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그때 A가 갖고 있는 사업 위험을 베타 U라고 그러고, 그러면 얘도 경쟁자들의 사업 위험도 베타 U 아니냐. 그럼 두 가지의 실제 보면은 얘가 이제 사업만 반영한 거고, 주주가 부담하는 거는 재무 위험하고 사업 위험은 다 부담하잖아요. 그러면은 A의 주주가 계산하는 베타 A는 사업 위험에다가 여기에 재무 위험을 조금 보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식 3.21로 보정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얘는 사업 위험, 여기는 재무 위험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베타 L 이렇게 돼요. 여기 참 이게 재무 관리하고 회계가 참 힘든 게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있는 게 요 부채 비율이거든요. 요거 우리 B를 부채라고 하고 S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재무 상태표 보면은 요 부채하고 자기 자본이잖아요. 부채가 100이야. 자기 자본이 100이면 부채 비율은 100%죠? 그때 주의할 게 우리가 일반적인 재무제표 부분요. 요 부채는 뭐가 있어요? 운전 부채하고 자금 조달 성격의 부채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무관에서 말하는 부채는요. 자금 조달 성격의 부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회계상에 있는 부채를 전체로 친다. 그럼 부채가 일반적으로 과대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요인이 있어요. 여기 자기 자본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장부로 보면은 요 자기 자본은 장부가로 놓잖아요. 실제로 상장된 회사라면은 시가가 있을 거 아니잖아요. 주주들이 투자한 건 시가로 투자한 거지 장부가로 투자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채 비율이요. 동음의어가 있어요. 즉 재무관리에서 부채 비율하고 회계에서의 부채 비율 이름은 같은데 서로 말하는 게 달라요. 재무관에서 부채 비율은요. 이 재무제표를 시가로 만든 상태에서의 부채 비율을 말해요. 그리고 이 부채 안에는 운전부채를 제외한 그런 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재무제표에서 말하는 부채는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부채는 부채고 자기 자본이 자기 자본이. 그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평가하려는 기업의 위험을 때로는 과소평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과대평가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예제 보시면 제가 또 홈플러스를 좋아하죠. 우리 이제 1판에서는 홈플러스에 이걸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1판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거든요. 비교 대상 회사를 선정해서, 왜냐면 홈플러스는 이 당시에도 지금도 그러지만 비상장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을 비교 대상 회사로 그냥 선정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현대백화점은 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어떤 뭐랄까 이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학습 목적으로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52주 베타만 쓰면 안 돼요. 52주 베타는 뭐냐면 1년 동안의 주가 데이터를 써가지고 베타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5년 동안은 써야 된다고. 쓰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뭐랄까 학습 목적으로 네이버에 있는 자료예요. 다임이랑.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부채 비율이 이렇게 있고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낮죠. 왜냐면 유통업체들은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의 사업위험은 홈플러스의 사업위험과 같을 거야. 그래 가지고 무부채 베타, 즉 뭐냐면 만약에 요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이 부채를 쓰지 않는다면 그때 베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무부채 베타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아까 전에 베타 L은 베타 U 플러스 베타 U 빼기 베타 B 1마이너스 T B하고 S예요. 자, 그러면 여기 베타 B는요. 채권자에 대한 베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실무적으로 이거 계산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냥 0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0으로 본다면 베타 L은 베타 U 플러스 베타 U 빼기 1마이너스 T는 이제 법인세율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마트를 볼게요. 이마트 베타를 관찰할 수 있잖아요. 관찰할 수 있어요. 이마트의 법인세율은 관찰이 가능해요. 이마트의 부채 비율은 관찰이 가능해요. 요 식에서 미지수는 뭐예요? 베타 U 하나죠. 식 하나, 미지수 하나. 풀겠죠? 그래서 계산한 베타 U가 요거예요. 52주 베타가 그게 아니라, 그쵸? 사업 베타, 무부채 베타. 그 다음에 롯데쇼핑도 현대백화점도 같은 프로세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비교 대상 회사의 무부채 베타가 이렇구나. 얘네들의 어떤 평균을 제가 계산했어요. 평균을 계산해가지고 홈플러스의 베타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홈플러스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아니냐.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학습 목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APM 가정의 위배라는 걸 왜 했냐면요.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는요, CAPM을 그냥 써요. 특히나 제가 그냥 제 경험상 봤을 때, 재무나 이쪽에 조금 이제 단단한 이론적인 배경이 없으신 분들은요, CAPM 당연히 배우죠. 그냥 어떤 기업 교육을 가시든, 혹은 혼자 독학을 하시든, 그럼 이분들은 그냥 ERI는 RF 플러스 베타 ERM 마이너스 RF, 마치 요 CAPM 자체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완전 무결한 걸로 이제 가정을 해요. 사실 CAPM은요, 굉장히 완전 무결한 게 아니라, 뭐랄까, 허점이 너무 많아요. 어떤 가정이 있냐면요, CAPM은요, 동질적 기대라는 가정을 해요. 동질적 기대가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미래에 대해서 다 똑같이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요,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게, 그러면은 CAPM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미래에 대해서 똑같은 기대, 똑같은 예상이 할 때만 성립되는데, 다른 기대를 하면, 이론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현실은 다 다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APM 자체가 보면서도 굉장히 현실 적용할 때는 한계가 많은 거구나.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 제가 엑셀을 활용한 베타 계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율곡 출판사에 가시면 거기 자료실에요. 여기 이제 제 교재에 있는 실습하는 내용들이 쫙 있거든요. 그 템플릿이 있어요. 그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론 얘기 다 끝나고 뒤에 할게요. 실습하는 건. 자, 우리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려면 기업의 현금 흐름에다가 여기에 대응되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우리가 채권자, 주주잖아요. 그러면은 채권자의 자본 비용을 이렇게 쓰죠. 주주 자본은 K예요. 기업의 전체 가치를 V라고 하면은 그때 채권자의 가치가 D고 주주의 가치가 E면 각각의 가중한 자금 조달 비중으로 각각의 자금 조달 비용을 가중평균하면 돼요. 이게 바로 WACC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써요. 특히나 이 WACC를 많이 쓰는 경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은요,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있지만요,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NPV 계산할 때 그때 많이 쓰거든요. 여기 수식으로 보면요. 언제, 왜냐면,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든다면, A라는 회사가요, 매년 10씩 돈을 벌어. 요 회사가 매년 10이니까, 연구연금 같은 거잖아요. 매년 10. 할인율이 10%,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얼마죠? 100이에요. 똑같이 A라는 회사가 매년 10인데, 어떻게 자금 조달을 잘해가지고, 할인율이 5%야. 200이에요. 그럼 뭐냐? 기업이 똑같은 돈을 번다라고 전제하면, 분모에 있는 할인율이 미니마이즈 된다는 거는 기업의 가치 밸류가 맥시마이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캐시플로우가 정해진 상태에서 얘를 최소화시키면 기업은 극대화되겠죠. 그럼 이론적으로 봤을 때 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최소화될까요? 자, KD하고 1만원 T하고요. K2를 비교해 볼게요. 누가 더 커요? 주주가 훨씬 위험이 크죠. 왜냐면 회사가 망했을 때 채권자는 먼저 변제받아요. 주주는 나중에 변제받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가 안 돼요. 채권자하고 주주 간의 어떤 위험은. 그러니까 주주 위험이 훨씬 커요. 자, 그러면 주주 위험이 크면은 얘 주주 거를 쓰는 거를 가중치를 줄이고 남의 돈을 많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얘를 미니마이즈 하려면 극단적으로 얘를 그쵸? 얘를 0% 쓰면 되겠네. 최대한 남의 돈 많이 쓰면 되겠네. 그러겠죠. 그럼 부채 비율이 막 900%, 1000%, 10,000%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 회사가 있나요? 없죠. 왜 없어요? 현실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이제 좀 관가되어 있냐면요. 야, 단순하게, 야, 채권자 자본 비용이 이거야. 주주 자본 비용이 이거야. 이것만 고려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되면요. 기업이 파산할 수 있어요. 파산 비용이 발생해요. 첫 번째가 파산 비용. 또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요. 주주하고 채권자 간에 대리인 비용도 생겨요. 대리인 비용. 그 다음에 어떤 신호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부채를 많이 쓰면요. 부작용들이 커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알파를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알파를요.
수식으로 넣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형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3.22라는 식을 쓰는데 이 수식의 맹점은 사실은 엄청 큰 알파가 안 보이게 숨어 있는데 우리는 마치 이 알파를 0%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 알파는 0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WCC로 어떤 투자안을 평가하거나 계산할 때 걔네들은 과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될 유인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반영하셔야 돼요. 사실은 요 가치평가를 이해하려면요,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재무관리에 대한 상당히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 보시면 재무관리 입문도 있어요. 멤버십 온리라고 해서 좀 자세한 거거든요. 그 정도 재무관리 지식만 좀 있어도요, 얼추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재무관리는 알아두시거나 여러분들이 변형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요 알파인데 저는 그래서 요 실무적으로 이런 계산할 때 이걸 그대로 계산해요. 거기다가 요 알파를 제 임의에 따라 넣어요. 많이 넣으면 3%, 적게 넣으면 1%. 좀씩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요. 자, 그렇게 계산해서 그 다음에 또 여기 얘를 계산하는 거죠. 얘는 이제 목표 자본 비율의 목표 자본 비율이라는 건 기업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자본 비용이 있는데, 이제 기업의 어떤 가치를 극대화하는 자본 비용이 있어요. 그걸 이제 쓰긴 해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들이. 그쵸? 미래의 일이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업계 평균을 쓰거나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WC 계산의 유의점이라는 게 아까 그 알파를 넣어야 되는데 단순히 수식만 의존하지 말고 수식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넣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써요. 우리가 이제 역으로 쓰긴 하는데요. 얘네들은 얘가 WCC인데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합이 아니라 어떤 밀러 MM1963이라는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얘도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계산하는 거고 최적 자본 비율을 계산하는 건데요. 그거를 좀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배당 할인 모형을 이용해서 쓸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성숙기의 기업이라면 우리가 항상 성장 배당 모형 이거잖아요. K2 빼기 G. K2는요. 그러니까 K2는 이게 쓰냐면 D1에다가 P0 플러스 G예요. 얘는 배당 수익률, 얘는 배당의 성장률. 이렇게 해가지고 주주 자본 비용을 이렇게 역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APM을 써도 주주 자본 비용 계산할 수 있고, 배당 할인 모형을 써도 주주 자본 비용 계산할 수 있고. 물론 이 CAPM은 만든 게 주주 자본 비용만 계산하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모든 자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의 자본 비용을 계산하려고 CAPM을 만든 건데, 실무적으로 이 베타를 계산하려면 시가죠. 매일매일의 어떤 자산의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주식이 딱 거기에 맞잖아요. 그리고 이 CAPM을 실질 검증할 때요, 이러한 주식 시장을 가지고 검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관행처럼 돼가지고, 이제 실무에서도 어떤 주주의 자본 비용을 계산할 때는 이 CAPM을 가지고 써야지.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이론 자체가 꼭 주주의 자본 비용을 계산할 때 CAPM 써라.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CAPM도 한계가, 허점이 엄청 많아요. 현실적으로 쓰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CAPM을 가지고 주주 자본 비용을 계산해도 되고요. 심플하게 배당 할인 모형을 통해서 주주 자본 비용을 계산하셔도 돼요. 자, 이 다음 시간에 이 오리온인데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오리온 할게요.